자, 여러분들 저기 67페이지 그 우체국 현금 및 제휴카드 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1번은 기출됐던 질문이기도 한데요. 자, 현금 그 에브리치 원 플러스 카드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에브리치 원 플러스 카드는 여러분 현금 카드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여러 기능이 통합된 편리한 카드고, 자, 중요한 거는 보안성이 높다라는 거 그거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안성이 낮다라는 단점, 요게 틀렸네요. 그래서 1번 X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2번, 3번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이런 여러 기능이 있고요. 특히 이제 보험 증서 같은 경우, 자, 우리 20개까지 등록이 가능하다, 20개까지 수록이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2번은 맞는 질문이고 3번은 여러분들 10개가 아니라 20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뭐 그 외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요. 다만 6번 같은 경우 보시면 우체국 제휴 체크 카드는 우체국 창구에서 즉시 발급 가능하므로 정부 연계 카드의 경우에도 우체국을 통해 즉시 발급받는 것이 원칙이다. 자, 우리 우체국 제휴 체크 카드와 관련해서 그 정부 연계 그 카드 있잖아요. 그 경우는 우체국 창구에서 우리가 즉시 발급받는 게 아니라 심사 후에 나중에 이제 우리 후발급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카드사를 통해서 후발급 받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7번까지 연결해 가지고 7번 보시면 우체국 제휴 체크 카드는 우체국 창구에서 즉시 발급 가능하지만 정부 연계 카드의 경우에는 카드사를 통해 후발급 받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는 아까 6번 질문 나왔죠. 그리고 이후에 보세요. 장애인 복지, 국가 유공자 복지 카드도 카드사를 통해 발급 신청해야 된다라고 되는데, 자, 이거 보시면 장애인 복지, 국가 유공자 복지 카드, 이거는 여러분들 대상자인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카드사를 통해서 발급받는 게 아니라 뭐 관할 어디입니까? 뭐 주민센터라든지 아니면 보훈지청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발급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7번은 마지막 부분이 틀렸네요. X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우체국 제휴 체크 카드하고 제휴 신용카드는 여러분 양자 그 비교한 표 있죠. 그거 잘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분 주로 이제 질문을 낸 거니까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휴 체크 카드는 그렇죠. 신용 불량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8번, 9번 제휴 체크 카드. 자, 이건 일반 체크 카드, 일반 그 우체국 체크 카드가 아니에요. 그 제휴 체크, 신용카드 사고 제휴한 경우에는 자, 가입 나이가 신한 같은 경우는 14세지만 삼성 같은 경우는 18세잖아요. 그래서 이게 14세로 동일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9번 여러분들 X 이렇게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10번은 좀 너무 디테일한 건데 하루 24시간 동안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하다? 아닙니다. 4시부터 5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그때는 사용이 중단된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휴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19세 이상이라도 누구나 가입 가능한 게 아니라 요거는 그 뭐 카드사에서 마련한 심사 기준에 통과한 사람들, 뭐 신용도가 높거나 뭐 그런 분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해서 가입 가능하다. 이렇게 구분하시고요. 그다음 12번은 제휴책 신용카드는 제휴 카드사별로 2종 이상 가입할 수 없다. 그건 그대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보시면 우체국 제휴 신용카드 이용 시 우체국 CD기를 포함한 전국은행의 CD기를 통한 이용 수수료가 면제. 그러면 좋겠죠. 근데 이거는 우체국 CD기만 그렇게 면제가 되고 다른 은행의 그 CD기를 통한 이용 수수료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 주시고요. 자, 뭐 그 외에는 여러분들 뭐 별도로 뭐 정리 안 하시, 별도로 여러분들이 그냥 그 표에 있는 내용들만 확인하시면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다만 14번 같은 경우, 자, 그 우체국 제휴 신용카드 이용할 때 그 각종 혜택들이 있죠. 우체국에서 제공한 혜택 그리고 신용카드에서 제공한 혜택. 특히 여기 그 최초 발급 후 1개월간이 아니라 3개월간 그거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3개월간 타행 이체 수수료 면제 서비스 제공한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쭉 넘어가가지고 여러분들 저기 그 라번 볼게요. 창구만 공동 이용하고 노란 우산 공제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히 이번에 노란 우산 공제와 관련해서 내용들이 대폭 좀 뭐 수정된 경우도 있고 추가된 경우도 있으니까 좀 그렇게 관련되는 내용들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구만 공동 이용하면 여러분 두 가지 딱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체국 그 고객이 아니라 제휴은행 고객이 마치 우체국을 자기 은행인 것처럼 자연거래 방식으로 이용하는 거다. 이게 시험에도 한번 나왔고 관련되는 지문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창구만 공동 이용과 관련해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같은 경우는 입금하고 지급이 모두 가능합니다. 입금하고 출금이 모두 가능하지만 반면에 신탁이라든지 뭐 적립식 같은 거 그런 경우는요 입금만 가능하다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1, 2, 3, 4번까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 확인하시고요. 자, 바로 노란 우산 공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노란 우산 공제는요, 그렇죠. 중소기업 중앙회가 운영하는 거고 우체국은요, 판매 대행, 뭐 관련되는 업무 수반되는 거 그런 것들을 대행해 주는 것에 그칩니다. 그래서 5번 O 이렇게 가면 되고요. 6번 같은 게 그럴듯하죠. 그렇지만 노란 우산 공제라는 거는 별도의 만기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그 공제금을 갖다가 우리가 지급해야 될 사유 있죠. 뭐 사망한다든지 폐업한다든지 그런 경우 그때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만기가 되는 거지. 뭐 약정한 만기 이런 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6번 보시면 노란 우산 공제는 가입자가 매월 일정 부금을 납입하였다가 만기가 도래하면 하면 요건 틀려요. 만기가 아니라 그 지급 사유가 생겼을 때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 X 이렇게 가고요. 다음에 7번, 8번 같이 묶어가지고 자 노란 우산 공제 같은 경우는 자월 5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그게 아니라 지금은요 70이 아니라 100만 원까지입니다. 그래서 5만 원에서 100만 원 그럼 분기납은요 300만 원까지 되겠죠. 과거에 5만 원에서 70만 원 해가지고 분기납 210만 원이었던가 구분하십시오. 그래서 예전에 기출문제 보시면 5만 원부터 70만 원까지 해서 맞는 걸로 나왔는데 지금은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입니다. 여력이 있는 분은 매달 100만 원씩 그렇게 넣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기납도 이제 300만 원까지 허용이 되고요. 그래서 7번, 8번 둘 다 X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번 보시면 노란 우산 공제지와 가입하면 자 1년간 단체 상해보험에 무료 가입되는 혜택을 준다. 자 이거는 2년입니다. 그래서 이 보험료를 중소기업 중앙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2년간 우리 무료 혜택을 단체 상해보험에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10번 노란 우산 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주를 가입 대상으로 하는데 이는 업종에 따라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가입 자격이 결정된다. 그래서 예전에는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했다면 지금은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평균 매출액 이거 3년 평균 매출액인데 틀린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평균이라는 말 자체에 3년도 여러분들 포함된다고 이렇게 넓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교재 자체에서도 평균 매출액 그리고 이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3년 평균 매출액으로 해가지고 우리 뭐 서비스업 같은 거 하시는 분 있죠. 학원이나 아니면 뭐 음식점이나 뭐 슈퍼 같은 거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은 평균 매출액으로 10억 원 이하일 때 가입이 가능하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번 같은 경우는 요거는 그냥 그대로 가도 여러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교재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11번 보시면 자, 요게 이제 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3년 연 평균 매출액이 자, 연 평균 매출액이 그렇죠. 요 3년 평균 매출액이 8억 원인 그러니까 연 평균 매출액이 8억 원이면요. 연 평균 매출액 8억 원이면 3년도 뭐 한 8억 원 정도 되겠죠. 근데 자, 요게 이제 여러분 또 뭐 걱정되시는 분은 그 연 하지 말고 3년 평균 이렇게 바꾸십시오. 그래서 3년 평균 매출액이 8억 원인 학원 원장인 값과 그다음에 평균 매출액이 4억 원인 치킨집을 운영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학원, 교육 서비스업이나 이런 그 식당 같은 거 하시는 분은 10억 원 이하가 가입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노란 우산 공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 우산 공제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하고 우리 앞에서 봤던 우체국 그 소상공인 정기예금 있었잖아요. 그 정기예금의 그 우체국 소상공인 적금이었죠. 그 소상공인 아니요, 정기예금했죠. 정기예금 죄송합니다. 정기예금 같은 경우 아까 우리 가입 금액이 10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상 그다음에 1억 원 이하였고 그리고 노란 우산 공제에 가입했으면 몇 퍼센트? 0.1%의 어떤 우대율을 제공한다. 그거까지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시험에 같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2번, 13번 요과 관련해서 원칙적으로는 공제금 지급 사유가 나왔다. 그러면요, 일괄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은 자 1,000만 원 이상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분할 지급도 가능하다.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예전에 5천만 원이었던 게 지금은 1,000만 원 이상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엔드가 아니라 OR입니다. 또는 그래서 공제금이 1,000만 원 이상 또는 만 60세 이상인 경우 분할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그래서 12, 13번 둘 다 X 이렇게 가시고요. 그다음 14번하고 16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노란 우산 공제 부금 납부 홀수가 12회 이상인 경우 납부 부금의 100% 환급해 준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자, 예전에는 저기 여러분들 16번처럼 노란 우산 공제의 경우 뭐 5년 이내로 임의로 해지한 경우 불이백의 30에서 95% 이것 때문에 많은 상공인분들이 불만이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 3회 그 다음에 12회 그 다음에 13회 이렇게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요 경우는 3회 이하, 그다음에 12회 이하, 13회 이상 해가지고 요게 80%, 90%, 100% 환급해준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번 12회 이상이 아니라 13회 이상인 경우 100% 환급해준다 이렇게 가야 되겠고요. 16번 같은 경우 요거는 예전 내용입니다. 지금은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5번 보세요. 노란 우선 공제는 부근 합법을 연체하고 있지 않다면 1년 기간 안은 대출이 가능하다. 그래서 상해 보험이 2년이고 대출 약정은 1년이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시고요. 당연히 이거는 내가 냈던 납부 부금을 담보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 금액 한도에 내서 대출이 되겠죠. 그래서 그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고요. 중요한 거는 납부 부금을 연체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17번처럼 내가 부금 납부 연체하고 있는데 그거 갚으려고 대출 받는 거 안 됩니다. 그래서 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는 경우 대출 기간 1년으로 대출 받을 수 있다면 틀리겠죠.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노란 우선 공제의 경우 부금 납부를 1개월 이상 연체하면 공제 계약이 해지된다. 1개월이 아니라 12개월이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좀 특이한 것으로서 노란 우선 공제가 12개월 연체할 때 해지 가능하다는 거 요거 하느라 우리 앞에서 우편 그 계약 관련해서 계약 국제 특급 우편 요금 있죠. 계약 국제 특급 우편 요금 감액과 관련해 가지고 그거는요 1개월 이상 연체하면 해지가 가능하다는 거 그거랑 좀 특이한 부분이니까 두 개 같이 정리를 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19번 확인하시면 되고요. 20번 보시면 압류와 담보 제공 그리고 양도도 금지됩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이 부분 가입 대상자들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서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빚이 많은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도 요 노란우선 공제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도 안 돼, 압류도 안 돼, 그 다음에 담보도 안 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보시면 돈이 필요한 노란우선 공제 가입자 하사장은 정가봅니다. 하사장은 노란우선 공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 이 경우 그동안 납입한 부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자는 받지 못한다. 자, 이거는 이렇게 그 납입 부금을 넣은 횟수 따라서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돌려받는다 하면 틀려요. 그래서 21번 X 이렇게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22번 그쵸 이런 거 고객의 정권 선물 계좌 개설 대행해주고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23번부터는 자, 여러분들 이번에 좀 새로 바뀐 부분이라서 제가 좀 많이 좀 보강을 했는데 그 저기 41번까지 세 가지 있죠. 그거 여러분들 한 장에 표로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하니까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더라고요. 딱딱 비교하시면 되는 것 같은데 자, 첫 번째가 스위프트망 통한 해외 송금이죠. 스위프트 해외 송금, 그 다음에 유로지로 해외 송금, 그 다음에 머니그램 해외 송금. 자, 이 부분은 새로 바뀐 부분이니까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을 잘 비교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거 없어요. 특히 내용은 잘 아세요. 이제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근데 그게 어느 송금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내용 이제 보시면 23번은 당발 송금, 타발 송금에 대한 개념. 국내에서 외국으로 가는 게 당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게 타발. 당발하고 타발은 꼭 구분하셔야 돼요. 자, 요게 이제 한도 그리고 수수료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발이냐 타발이냐 먼저 선행적으로 구분을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3번은 순서가 잘못됐고요. 24번 보시면 스위프트 해외 송금에서 당발 타발의 송금 한도액 동일하다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당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떻게 했나요? 한 사람이 연간 그러니까 타발이 더 금액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발은 연간 5천 5만 불 이하고요. 그 다음에 타발은요. 이때는 1일 기준으로 2만 불입니다. 그래서 5만, 2만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다만 그 기준 자체가 다르다는 거. 당발은 이거 1년 기준으로 한 사람이 1년간 보낼 수 있는 의 송금액이 5만 불 이하고 타발은요 하루 기준으로 2만 불 이하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위프트는 해외 거주자만 가능한 게 아니라 비거주자 죄송합니다. 해외 송금은 스위프트 해외 송금은 거주자 비거주자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이 아니래도 스위프트 해외 송금 이용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수수료 관련해서 여러분들 요 좀 디테일한 부분이긴 한데 잘 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스위프트 해외 송금의 경우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당발이 비싸요. 당발은 건당 10,000원, 그 다음에 타발은 건당 5,000원, 그 다음에 자동 송금 같은 경우는 8,000원, 그 다음에 당발이라도
그러니까 당발이라도 자동 송금은 8,000원. 그다음에 당발이라도 여러분들 뭐 CD ATM기나 아니면 지금처럼 인터넷 송금 같은 경우는 그렇죠. 우리 뭐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5,000원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당발은 10,000원, 당발 중에 자동 송금은 8,000원, 그리고 CD ATM기나 인터넷 송금 같은 경우는 5,000원, 그다음에 타발도 5,000원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 송금과 인터넷 송금은 건당 5,000원. 이게 틀렸네요. 자동 송금은 아니에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 70번 보시면 그쵸, 이거 송금 불가 국가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스위프트하고 유로지라고 그 머니그램하고 여러분들 그 가능한 국가들 있죠. 그걸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스위프트는 기존에 있던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스위프트는 자, 타발, 외국에서 우리나라 올 때 중개은행으로서 신한뱅크를 기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28번 당발 송금, 그게 아니라 타발 송금의 경우 중개은행으로서 신한뱅크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렇게 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소요 기간과 관련해서 보통 2, 3영업일인데 다만 머니그램은 약 10분이면 된다. 그래서 29번 X 이렇게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30번 자, 개인과 법인 모두 송금이 가능한 것은 스위프트 회송금하고 유로지로죠. 머니그램 같은 경우는 현재 개인 고객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30번 X, 다음 31번 스위프트 해송금과 유로지로 해송금의 경우 당발 송금의 경우는 송금 한도가 같지만 타발 송금의 경우는 송금 한도가 다르다라고 되네요. 자, 다시 한 번만 기억할게요. 요것만 잘 정리하시면 머니그램은요 그 송금 한도 안 보셔도 됩니다. 송금 한도 보긴 보여야 되죠. 근데 타발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 하나 좀 정리하시면 스위프트는 아까 방금 봤지만 연간 갈 때 얼마입니까? 5만 불. 그리고 타발은요 연간 2만 불. 다만 이건 1일 기준이에요. 반면에 그 유로지로 같은 경우는 당발은요 건당 3,000입니다. 자, 건당 3,000불 이하. 그다음 타발은요 연간 2만 불. 그러니까 이거는 당발의 송금액 한도가 같은 게 아니라 타발의 송금액 한도가 그 스위프트 해송금하고 유로지로 해송금의 타발 송금액의 한도는 같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양자를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2번. 자, 32번, 33번. 요 같이 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뭐 실강반에서는 막 두 문자도 아니고 그냥 말장난으로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여러분들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보세요. 유로지로 해외 송금의 경우 송금 가능 국가가 일본, 스리랑카, 필리핀, 홍콩, 베트남으로 한정된다. 자, 우리 유로지로 같은 경우는 5개 국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달러 1태야 해가지고 달러 같은 경우는 1태 일본하고 태국이고요. 다음에 베스필 유로 하면 베트남하고 스리랑카하고 필리핀 같은 경우는 유로합니다. 그래서 자, 말장난 같지만은 이게 또 달러 1태야. 그래서 달러는 여러분들 일본하고 태국이고요. 그다음에 베스필 유로. 자, 무슨 뭐 빌라 이름 같네요. 베트남하고 스리랑카하고 필리핀 같은 경우는 유로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달러 1태야 베스필 유로니까 일본, 스리랑카, 필리핀, 베트남 달러 1태야. 일본하고 태국이 없네요. 홍콩이 빠지고 태국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32번 X 이렇게 가면 되고요. 33번 같은 경우 자, 일본과 필리핀으로 US 달러. 자, 달러 1태야입니다. 일본하고 태국이 US 달러고요. 다음에 베스필 유로니까 베트남, 스리랑카, 태국이 아니라 필리핀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유로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우정청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은행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장애인과 생활보호 대상자한테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는 거는 유로지로 해외 송금이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35번 X. 그 다음에 10분 만에 찾는 거는 유로지로가 아니라 머니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머니그램은 현재 우체국 창구에서만 가능하지 인터넷 창구는 2018년 중 시행된다고 하니까 뭐 지금 시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어진 교재 내에서는 자, 우리 우체국 창구에서만 가능하다. 그렇게 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8번 스위프트 회송금하고 유로지로 회송금은 우체국 창구, 그 다음에 인터넷, CD 다 됩니다. 그 머니그램만 우체국 창구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거고요. 하나는 거고 그 스위프트하고 유로지로 같은 경우는 우체국 창구, 인터넷, CD, ATM기 다 가능해요. 그래서 38번도 X고요. 다음 39번. 자, 우리 유로지로 같은 경우는 달러하고 유로가 가능했다면 머니그램 같은 경우는 달러만 가능해요. 그래서 39번 X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번 보시면 자 여기 이제 송금 한도 그래서 당발만 기억하시면 돼요. 타발은 아직 그 머니그램을 시행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당발 같은 경우는 미화 만불 상당 요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타발이라고 되니까 잘못됐네요. 18년 중 시행 예정은 타발이죠. 그래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40번 X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1번 머니그램 해외 송금에 수수료 나오면 땡큐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당발은 국가별 금액별로 다르고요. 그다음 타발 같은 경우는 현재 시행 않기 때문에 수수료 뭐 대상이 아니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출은 여러분들 뭐 그냥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46번 보세요. 다음 중 우체국 예금 제휴 서비스 포함해서 제공하는 서비스 해가지고 예전 기출인데 지금에 좀 맞게끔 그냥 제가 나머지 지문들은 다 빼버리고 2개만 넣었거든요. 그래서 경조사 현금으로 전달하는 거 가능하다 했죠. 우리 교환할 수 있는 증서로도 되지만 직접 현금을 갖다가 경조사 그 서비스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물, 주식, 옵션 관련한 계좌 개설 대행도 우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둘 다 맞습니다. 그 다음 47번 보시면 폰뱅킹을 통해 고객이 자주 사용하는 자 일일이 뭡니까 방송 다 듣고 난 그 음성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번호를 누르고 하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주로 쓰는 맞춤 서비스 같은 경우는 10개까지 등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이전화 저전화하면 뭐 도용의 위험이나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5개까지 지정한 등록 그 전화번호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5개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 전단의 설명은 맞는데 후단의 설명이 잘못됐네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화 기기를 이용한 입금은 여러분들 그 하루 한도 넘어가면 상관없습니다. 계속 뭡니까 입금할 수가 있고요. 출금 같은 경우는 한도 제한이 있겠죠. 그래서 그 600만 원 내에서 계속 출금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49번처럼 입금의 경우 거래 금액이 1회 이용 한도를 초과하면 제한 없이 입금이 가능하지만 출금 같은 경우는 거래 금액 1회 이용 한도를 초과하면 이용 한도인 600만 원 내에서는 그때는 계속 할 수 있어요. 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뽑든지 어쨌든 6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연속 거래가 계속 가능하다. 그래서 5회라는 제한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자, 50번은 좀 잘 기억하십시오. 특히 무매체 이용 거래 같은 경우는 자, 이 한도는 하루 그리고 1회 한도가 100만 원이라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제한 없이가 아니라 한 번에 이렇게 갑니다. 100만 원 1일 이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51번 보시면 CDA 팀기가 아니라 모바일을 통해서 이체를 할 경우 1회 이행 한도인 600만 원 초과 시 1일 이용 한도인 3천만 원 내에서 추가로 출금이 가능하다. 자, 이거는 맞는 지문이니까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52번 같은 서비스 뭐 가능하고요. 다음 53번 보시면 자동화 기기 이용하여 출금할 경우 1일 이용 한도는 500만 원이 아니라 자동화 기기 우리 그 출금은요. 아까 우리 봤지만 하루 이용 한도가 600만 원 그랬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 이렇게 가면 되고요. 그다음에 재난 지역에 여러분들 일시적으로 우리 뭐죠? 우체국 그 금융 서비스 제공하는 거 요때는 우체국 별정 우체국 말도 안 되죠. 별정 우체국이 아니라 요거는 이동식 우체국 서비스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동식 우체국 서비스 같은 경우는 뭐 임시적인 거기 때문에 뭐 다 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보편적인 우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꼭 기억하십시오. 보편적인 금융 서비스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우편 서비스도 같이 제공한다. 근데 선택적인 우편 서비스 이런 거 나오면 틀려요. 그래서 55번 보시면 자, 이게 중요하죠. 이동 우체국의 경우 예금 가입, 현금 입출금기 및 공과금 자동 수납기 제공, 보험 청약 등 자, 보편적 금융 창구 서비스를 제공하며 맞죠? 그다음에 우편물 접수와 같은 우편 창구 서비스 아닙니다. 보편적 우편 서비스도 제공해요. 그래서 뭐 우편을 갖다가 판다든지 택배를 받는다든지 그런 기본적인 보편적 우편 서비스 대상이 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55번 X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1페이지 저기 기타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 부분 있죠. 여러분 금융실명법에 의해서 실명 확인을 해야 되는 경우랑 그 다음에 여기 어겼을 때 우리 법률사항을 어겼을 때 어떻게 제재를 가해야 되는지 그렇게 정확하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한번 기출됐던 건데 요거는 뭐 벌금 과태료 그 다음에 금액 그 다음에 날짜 이런 것까지 다 놨으니까 요 부분은 각각 해당되는 대상을 갖다가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자, 우리 원칙적으로 실명 확인해야 되겠지만요. 실명이 확인된 계좌하고 공과금 수납 그리고 100만
10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송금 같은 경우는 그렇죠. 실명 확인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생략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생략하는 건 아니고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그 1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가장 이게 중요한 거죠. 정보 누설했다. 그러면요. 이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또 5 이렇게 가면 되고요. 3번 보시면 자, 여기들은 며칠 이내에 통보해라. 그렇죠. 10일 이내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만약 통보 유예 요청이 있으면 유예 요청이 끝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7일이 아니라 10일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통보하지 않으면요. 이거는 과태료 대상이 되거든요. 뭐 과거에 500만 원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5번 보시면 금융기관은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한 경우 요구자 인적 사항을 자 표준 양식에 따라 몇 년? 5년을 보관해야 돼요. 근데 그거 위반하면요. 역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2번 보시면 자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거. 자 그러면 뭡니까? 거기에 대한 소득을 갖다가 뺏어와야 되겠죠. 이때는 90% 뺏어간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95가 아니라 90%고요. 다음에 소득세법에 따라서 요거는 종합소득에다가 합산하면 안 돼요. 이제 소득에서 빼버렸으니까 요거는 분리한다 이렇게 가야 돼요. 합산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6번 X 이렇게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7번, 8번은 뭐 기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기 여러분 11번으로 가겠습니다. 7, 8, 90번은 중복되는 거니까 여러분 확인하시고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일 경우 원천 징수 15.4를 하고 2,4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 우리 그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를 적용한다. 요거는 기억을 하십시오. 이건 금융소득이에요. 금융소득 관련해서 2천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 2,400이 아닙니다. 그래서 2천만 원 기준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12번은요. 이입의 사근 연기가 바로 종합 소득의 과세 대상이죠. 그래서 양도는 빠져야 됩니다. 이입의 사근 연기 이렇게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13번은 여러분들 그냥 이거 확인만 하십시오. 그냥 참조로 그냥 보시면 돼요. 소득세법상 부동산 임대소득은 양도소 소득에 포함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함된다. 여기 이제 틀린 거죠.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소득은 이제 우리 그 뭡니까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있죠. 임대차 사업 그러니까 이거는 양도하고 다르죠. 그래서 양도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종합과세, 그 다음에 분리과세, 그 다음에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거 해서 16번까지 여러분 좀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7번도 여러분들, 특히 17번 관련해서 국내 사업장 또는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는 소득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실질적인 관련이 없거나 기속되지 않는 경우면 그때는 분리과세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17번 분리과세한다. 그다음 18번부터는 여러분들 세 가지 나눴죠. 그래서 소득세법에 의한, 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그리고 금융실무법에 의한 분리과세 그 대상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득세법에 의한 분리과세 정확하게 기억하시고요. 금융실무법에 의한 거는 금융기관을 통한 이자 등의 금융소득하고 그 비실명 채권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소득세법에 의한 그 분리과세 그 종류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직장 공제에도 있었고요. 비영리 범위 내에서 발생한 거, 그다음에 뭐 개인 연간 2천만 원 이하 뭐 그런 것들이 있었죠. 자, 그래서 자, 18번 보시면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은 비실명 금융자산 이자 배당은 그랬네요. 금융기관을 통한 것은 금융실명법에 의한 거고요.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소득세법에 의한 분리과세 이렇게 가면 되겠고요. 다음 직장 공제는 소득세법에 의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뭐 지금 책을 갖다가 체크를 안 해왔는데 여기 잠깐만요. 한번 보고 가시는 게 좋겠아요. 그래서 248페이지 거기 보시면 그 소득세법에 의한 거 있죠. 그래서 뭐 10비공 법의경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 그렇게 두 문자 이건 2016년도에 만든 건데 제가 봐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자 경매 입찰, 그 다음에 실질 명의 확인되지 않은 이자, 그 다음에 10년 이상의 장기 채권, 직장 공제, 그 다음에 법인격 없는 단체, 그 다음에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이요. 제가 죄송합니다. 비영리 법인이 아니라 법인격 없는 단체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저기 한번 6가지만 잘 기억하십시오. 요 6가지 잘 기억하시고 난 다음에
그 조세 특례제한법하고만 구분하시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20번 해설에 보면 금융실무법에 의한 분리과세에서 하나 두 가지 이렇게 한 개, 두 개 이렇게 정리된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만 확인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다 조세 특례제한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1번 보시면 비실명 채권 요거는 어디? 금융실무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분리과세 대상 맞습니다. 자, 그래서 22번 뭐 증여세까지 증여세 면제된다. 그래서 요거는 그 해설에 제가 비실명 채권과 관련돼서 그 내용 있잖아요. 배경이라든지 그런 것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만기가 다 5년인데 매국한 평형 기금 채권만 좀 잘 기억하려 했습니다. 만기 1년짜리였고요. 그 다음에 24번 보시면 국민주택 채권 이건 아니에요. 그건 제가 뭐 만든 거고. 그래서 나머지 매국한 평형 기금 채권이나 고용 안정 채권, 증권 금융 채권 이런 거는 자 여러분들 비실명 채권 맞습니다. 그 다음에 25번부터는 저기 25, 26, 27, 28번 꼭 관련해서 종합소득 그 관련해서 우리 과세 매기는 법 수업 시간에 연습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는데 다만 그 26번 같은 경우 이번에 그 내용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종합소득이 지금은 5억 원 초과. 그래서 기억을 하십시오. 5억 원 초과 같은 경우는 최고 세율 몇 퍼센트? 42%까지 적용한다는 거. 그거 좀 확인하시라는 의미에서 26번 그렇게 넣었고요. 다음 27번, 28번은 계산하는 법 아시죠? 그래서 1,200만 원까지는 얼마입니까? 6%. 그다음 1,200에서 4,400, 4,600까지는 그 15%, 4,600에서 8,800까지는요. 24%.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6, 15, 24 요거는 좀 알아둬야지 실제 만약에 뭐 계산 문제가 나오면 계산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7번 같은 경우 소득 공제 있으면 그 소득에서 빼면 되죠. 그래서 5천만 원에서 1,100만 원이 소득 공제 받았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얼마입니까? 3,900만 원이죠. 그래서 0원부터 3,900만 원까지 자 이렇게 가면 되고요. 그래서 과세 표준의 대상이 되는 거는 여러분들 저기 그 소득 공제된 거 그걸 갖다 여러분들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1,200만 원까지는요 6% 그리고 1,200만 원부터 4,600만 원까지가 15%이기 때문에 3,900까지는 15% 그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여기는 1,200 여기는요 2,700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1,200 곱하기 100분의 6, 2,700 곱하기 100분의 15 그렇게 합산한 금액이 바로 종합소득세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28번 같은 경우는 6천만 원인데 1,000만 원 소득공제가 있다. 그러면 5천만 원 가지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조금 더 늘어나겠네요. 그래서 5천을 대상으로 자 여기서 1,200까지는 6%, 그 다음에 4,600까지는 15%. 그럼 요 5천이니까 여기는 24%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여기서 요거는 1,200, 여기는요 3,400, 그 다음에 여기는 400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1,200 곱하기 6 뭐 이거 뭐 72만 원이라는 거 이제 잘 아실 거고 3,400 곱하기 15, 400 곱하기 24 이거 합산한 금액이 바로 종합소득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한 금액 한번 확인하시면 뭐 OX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세금 신고 관련해서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예요. 그래서 이건 6월달이 아니고 5월달이다. 그래서 29번 X 이렇게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30번부터는 자 우리 그 의심거래 자금 세탁과 관련해서 의심거래 그 다음에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 해서 양자 구분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워낙 뭐 바뀐 내용도 없고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기 좀 필요한 것도 몇 개만 좀 확인할게요. 내용은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32번 보시면 의심거래 보고 제도란 금융거래와 관련해서 불법 재산 자금 세탁 행위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금감원장이 아니라 금융정보 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의심거래 보고 제도라는 것은 금융기관 종사자가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거고요. 현재 뭡니까 2천만 원, 1,000만 원 했다가 지금은 기준 금액이 없습니다. 반면에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는요 객관적으로 그냥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보고되는 제도잖아요. 과거에 5천만 원
냈다 3천만 원, 지금 현재는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들 뭐 별 문제 없고요. 다만 좀 디테일한 부분과 관련해서 35번 보시면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상대방과 공모하여 의심 거래를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하는 경우, 자 이때는 무기한 영업정지는 아니고요. 6개월 최대 6개월간까지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36번 같은 경우, 자 보세요. 원칙적으로는 자 전화, 팩스, 플로피 디스크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원칙적으로는 온라인 이렇게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팩스 아니면 팩스가 아니고 그 문서로 하거나 아니면 플로피 디스크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급하면요 팩스로 넣거나 전화를 하거나 그렇게 하죠. 그래서 원칙은 온라인 보고를 하거나 문서로 하거나 그 다음에 플로피 디스크 디스크에서 그 플로피 디스크 요즘 쓰나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긴급하면 전화나 팩스로 한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38번 보시면 혐의거래, 의심거래, 혐의거래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를 종합 분석하여 불법거래, 자금 세탁 행위와 관련된 거라고 판단되면 해당 금융거래에 대해서 정지 명령을 내리고 수사 및 기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수사, 기소 이런 거는요 법 집행 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39번 여러분 보시면 이거 기출돼 가지고 논란이 많았다 그랬죠. 다행히 저 2016년도에 냈던 문제랑 되게 유사한데 한번 보세요. 그 38번, 39번 보시면 금융정보분석원은 보고된 혐의 거래를 조사, 수사해요. 수사라든지 기소는요 법 집행 기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다음에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X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그 관련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 이제 쭉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74페이지 보시면 44번 자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에서 CTR은요 조금 미국에서 시작됐고요. 지금 그 달러 쓰는 캐나다, 미국, 호주 같은 경우는 자국 달러 기준으로 $10,000 이상입니다. 우리나라는요 2천만 원 이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45번처럼 이 다중거래 같은 거를 갖다가 쪼개는 거, 그래서 이거 회피하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건 단일 거래로 파악한다라는 까지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47번 우리나라는 고액 현금 거래 보고 면제 대상 기간을 이걸 갖다 여러분 자동 보고하도록 해야 되니까 오히려 더 비효율적이잖아요. 이게 안전한 거. 그러니까 이런 의심조차 없는 것도 자동으로 보고되면 그걸 조사하고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외국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선정을 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한다면 우리나라는요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뭐 의심도가 떨어지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자동으로 이렇게 가려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정 지정 면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예,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4번, 3번으로 가겠습니다. 그 고객 확인 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전에 50번 보세요. 나름 좀 신경 써서 만든 문제인데, 우리나라가 199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융실명제는 고액 현금 거래 보고제도 기초, 그게 아니라 고객 확인제도 기초죠. 그렇죠? 그래서 금융실명법, 그다음에 고객 확인제도, 그다음에 강화된 고객 확인까지 그렇게 점점 당사자를 갖다가 확인해야 되는 거 점점 강화되고 범위가 넓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50번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3번 보세요. 고객 확인 제도의 경우 금융기관은 계좌의 신규 개설이나 자 이거는요 신규 개설은 금액이 상관없이 고객 확인이라는 거는 성명하고 실지명의뿐만 아니라 뭐까지 주소 연락처까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2천만 원 이상의 어떤 일회성 거래의 경우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4번 보시면 고객 확인 제도의 대상이 되는 계좌의 신규 개설에는 예금 계좌, 위탁 매매 계좌 이렇게 포함되고요. 보험, 공제계약, 대출, 보증, 팩토링, 양도성 예금 정책 계약 다 여기가 신규 계좌 개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금액에 상관이 없어요. 그게 여러분 55번처럼 시험에 실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좌의 신규 개설에는 양도성 예금 정서, 표지음 발행, 금고대여 약정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규 계좌 개설에 해당되면요 금액에 상관없이 고객 확인 제도의 대상이 된다까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56번처럼요. 그러니까 아까 2천만 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라면 고객 확인 대상이 된다 했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막 2천만 원이 안 되면 고객 확인 안 해도 되는 것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무통장, 입금, 외화, 송금, 환전 여기 대표적인 일회성 거래겠죠. 그래서 때는 2천만 원 이상일 때 고객 확인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자기압 수표 발행, 어음 수표 지급, 선불 카드 매매 이것도 역시 일회성 거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이상의 경우에 고객 확인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6번도 X고요.
그 다음에 뭐 57번 비영리 법인일 때 설립 목적 확인하는 거 워낙 제가 많이 출제했던 거고요. 58번 보시면 금융기관을 통해 1천만 원의 자 일회성 무통장 입금을 할 경우 자 1천만 원이네요. 그 애매하죠. 우리 실명 확인의 대상이 안 되는 거는요. 100만 원 이하를 했죠. 근데 지금 1000만 원에 송금을 했으니까 실명 확인 대상은 됩니다. 그렇지만 고객 확인의 대상이 되려면 2000만 원 이상의 송금이었잖아요. 그러면 고객 확인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58번 맞는 지문입니다. 자, 그렇게 한번 꾸며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시험에 이렇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양자를 갖다가 좀 금액을 좀 비교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비교를 했으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에 59번은 의무화된 거고요. 다음에 60번, 다음에 61번 보세요. 이 표현이 좀 그렇던데, 자 타인을 위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거나 고객이 실제 소유자가 따로 존재하고 밝힌 경우에만 만자 좀 기억하시고요. 일단 의심하고 밝힌 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이때만 실제 소유자 새로 파악한다. 이렇게 문장 자체가 우리 교재에 있으니까 그렇게 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법인이나 단체의 실제 소유자 파악할 때는요. 1단계는 자 지분 정권이 100분의 25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100분의 25 이상인 사람이 1단계, 그리고 1단계에 그 해당한 사람이었으면요 최대 지분 정권을 가진 사람이라든 아니면 업무 집행 사원 같이 그 사람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한 그 실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실제로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람, 요 사람들 중에 2단계 선정하고, 그리고 없으면요 대표자, 대표이사 이 사람들을 실제 소유자로 파악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만 알면은 여러분들 쭉 그 65번까지 뭐 내용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66번, 67번. 자, 우리 보세요. 자금 세탁 행위와 공중 협박 자금 조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같은 금융기관 내부에 보고하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상을 줘야 되겠죠. 근데 비밀 누설 금지다 이러면 안 되겠죠. 비밀 누설 금지 의무에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손해배상 재상도 안 되겠죠. 그렇지만 고의나 중과실로 뭡니까? 허위 보고했다. 그건 다르죠. 그때는 손해배상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66번, 67번 다 X 이렇게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건 증거로도 채택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그 여러분들 예. 그래서 같이 보시면 돼요. 비밀 누설 금지 의무 위반이 되지 않고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고 증거 채택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증언 거부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증언 거부 같은 경우는 뭐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하겠죠. 뭐 국가의 공익에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면 그때는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증언 거부할 수 있다. 69번 X 이렇게 가면 되고요. 70번은 너무 디테일한데 그냥 요것만 그냥 과태료 부과 처분이다 정도만 보세요. 금융거래 미보고 감독명령 거부 두 가지요. 그래서 금융거래 미보고 감독 의무 명령 거부 요 경우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 71번부터는 그 표 있잖아요. 그 나와 있는 거 그거 여러분들 양 세 개 이제 비교하는 거 확인하시는 차원에서 내는 문제인데, 여신 보험 공제 카드 같은 경우는 실명 확인의 대상은 아니다. 그래서 금융실명법 대상은 아니다. 요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71번 O 이렇게 가고요. 그다음 72번 계좌 개설 시나 100만 원 초과 송금의 경우에는 자, 이거 계좌 개설 100만 원 초과 송금의 경우에는 자, 뭐 확인하는데요. 금융실명법 적용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지금 밑에 있는 실제 당사자 여부나 거래 목적은요. 자금 출처가 의심스러운 그런 경우 있죠. 그래서 자금 세탁이 의심이 있는 경우에 그렇게 이제 강화된 고객 확인을 하는 거고, 이때는 실명 확인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2번 X 13번 계좌 개설 시나 100만 원 초과 송금의 경우 거래 당사자의 실지 명의를 확인해야 하므로, 자, 실지 명의다. 그럼 성명과 주소, 연락처. 실지 명의란 것은 뭡니까? 소위 말 그대로 성명하고 주민번호 요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그 고객 확인의 대상이 되면 거기다 플러스 주소, 연락처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주소, 연락처는 아닙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 74번, 75번 뭐 그 새로 들어온 내용인데, 자, 여러분들 뭐 그냥 요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냥 문제는 일단은 그렇게 만들었는데 한번 보세요. 정기금융정보 제출이란, 자, 이거 누구한테 제출하는 겁니까? 금감원이 아니라 국세청에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세 관련 조약에 따라 국가 간 금융 정보를 위하여 국내 금융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상대국 거주자 보유 계좌 정보를 누구에게? 국세청에게 제공하는 것,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75번 유엔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표준 공통 보고 기준을 제정하여 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거는 자, 유엔이 아니라 OECD입니다. OECD. 그래서 그 정도만 좀 보세요. 국세청 OECD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 76번 연금 계약은
금융회사의 보고 대상이 금융계좌에 해당하지만 그렇죠. 보험 중에서도 자, 생명보험 아주 장기적인 어떤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그 뭐 회피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뭐 수단으로 사용하기 어렵겠죠. 그렇지만 현금 가치 있는 보험 같은 거 있잖아요. 편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바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보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보고 대상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연금 계약이랑 현금 가치 있는 보험 계약 같은 경우는 자 보고 대상이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76번 X. 다음 77번 개인 퇴직 계좌 생명보험 계약 같은 경우는 저 금융회사의 보고 대상 제외인 계좌에 해당하고요. 이렇게 금융 회사의 보고 대상 제외인 계좌에 해당하면 78번처럼 보고뿐만 아니라 실사 절차에서 제외되고요. 그 다음에 계좌 잔액 합산 대상 금융계좌에서도 제외됩니다. 다 제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죄송한데 78번에 해설은 맞는데 여러분 정답이 거기가 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답 78번 해설에 있는 정답을 오로 그렇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보험 파트는 제가 네, 다음 시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 파트 좀 이론 부분하고 상품 파트 이제 남았는데 좀 빠르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도 얼마 안 남았는데 하여튼 최대한 저도 시간을 내 가지고 최대한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